5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장 내에서 신규 공급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들은 어디냐 하면,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났더니 부동산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커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규제로 좀 일관을 했으면 이제는 완화 쪽의 기조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 완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완화의 강도예요.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잔뜩 단 상태에서 완화를 했을 때의 시장의 영향과 아예 적극적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시장 내에서 아예 강력한 이런 신호를 주는 아예 센 완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 내에서 어떤 완화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완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부동산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이런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과연 다주택자가 이번엔 집을 팔까?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이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다주택자들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이게 메인 타이틀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2년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집이 현재는 7억 정도 하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주변의 시세처럼 한 14억 정도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부동산들이 있으면 이 기대감이 큰데 양도세 2년 유예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부동산 파시겠어요? 안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보유세라는 거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보유세가 올해 내가 내는 돈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보유세를 인하를 해줘서 2천만 원 정도로 확 줄여준답니다. 50%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1년, 2년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굳이 내가 양도세 물어가면서, 지금 사실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도 높은 편인데 이 세율 물어가면서까지 굳이 내가 보유세로 버틸 수가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고려가 돼야지만 이 양도세 2년 유예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화끈하게 풀지 않으면 오히려 후폭풍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양도세 완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9년 12월 16일 날 현 정부에서 이걸 완화를 했어요. 그때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안을 내놨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매매값이라든지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기대감이 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완화안을 내놓은 게 너무나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조건도 따라 붙었는데 한정적이었어.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급박했다라는 얘기죠. 자, 보면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만 대상이 됐었고, 이 안에서 6개월 동안 팔아라.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 다음날부터 해서 2020년 6월까지 6개월. 이렇게 짧게 주고 이렇게 오래된 것들만 대상이 됐으면 이 물건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기대감도 컸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꺾으려면 강력한 한방이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잠재웠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폭등했던 일들도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었냐면, 이 양도세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을 된 이후에 주택 매매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6월달까지가 양도세 완화가 끝나는 달이에요. 2020년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량들이 증가를 했어요. 이 시기에 매물들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10년차 이상 장기 보유했던 매물들이 그래도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깐인 거죠. 왜? 6월달까지 끝나다 보니까 이 매물들도 나오는 게 얼마 안 됐던 거죠. 4월달이나 5월달에는 이 거래량들이 팍싹 주저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양도소득세가 끝났잖아요. 이 양도세 완화 끝나는 시점에 이때 6월 달에 6.17 대책을 또 발표합니다. 이 6.17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을 더 규제 지역을 더 많이 확대를 시켰을 때예요. 이 2020년까지 오면서 벌써 7차례, 8차례 대책이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나오고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몇 번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 달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막 매수가 일어나면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또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뭡니까? 양도세 완화 이렇게 짧게 약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뒤쪽에 후폭풍들이 더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만 나왔습니까?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나왔죠? 양도세 완화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완화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6월 이후부터는 뭡니까? 중과세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가격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거 부동산을 팝니까? 중과세 맞으면서. 그것도 71.5%, 82.5% 말도 안 되는 고율의 세금을 매겨가면서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했어요? 증여를 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증여 3배 폭증, 전 정부의 3배가 늘어났다. 문정부 초기에는 4.5% 증여가 일어났던 것이 작년에는 14.2%로 3배 이상 높아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미성년자들한테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칠 때 제대로 쳐야 돼요. 어설프게 하다가는 이런 증여라든지 또 이런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후폭풍이 더 강하게 불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설프게 이거 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좀 강력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거랑 제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완화 대상 자체를 많이 늘려야 돼요. 예전처럼 보유 10년 이상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 2년 이상 된 부동산들 1년, 2년 가지고서 갖고 있던 사람들을 완화시켜주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보유 2년 이상 된 물건들을 대상으로 해야 더 많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예 기간. 유예해줄 수 있는 기간 6개월이 뭐냐고.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는 물건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2년 이상 가져가야 내가 1년 반 지났던지 1년 이상 된 물건들이 이 시기에 2년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더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예전과 같이 적용을 다 해줘야 됩니다. 3년 이상 이렇게 갖고 있던 물건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다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원체 지금은 가격대들이 12억 이상의 고가주택들이 원체 많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도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고요. 중과세율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율의 20%, 30% 이거 당연히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세율도 지금은 분명히 낮은 세율이 아닙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세율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 중과세 했던 세율이나 지금 일반 세율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세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중과세가 더 무서우니까 그래도 일반 세율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는 개선이 돼야 시장 내에 좀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고 2년 정도는 가져가야 이런 완화를 풀어야 안정적으로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기존 매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건지 내가 거기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요건들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완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설픈 완화보단 강력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자분께서 보유세 완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부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는 것은요. 대통령령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는 95%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과거로 돌려서 80%나 85%, 90%로 좀 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 내는 세금보다는 앞으로 낼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버티기가 굉장히 용이해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양도소득세 완화가
확실하게 강력하게 주지 않는다면 이런 보유세 완화 때문에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이런 보유 쪽으로 사람들이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양도세 완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도세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시장은 매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가니까 매도했을 때는 5억이란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증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1억 4천만 원만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증여가 저렴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가 많았는데 이렇게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면 증여를 안 하고 매도를 해서 시장 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차익 실현, 그동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정말 5억의 차익이 남았다, 10억이 남았다, 15억이 남았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차익 실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위한 이런 양도세가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매물들이 시장 내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됐고, 아마 시장 내에서 이분들이 매물 내놓는 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적어도 15억 이상이 남은 매물들 내가 그래 한 2억 정도 급매물로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13억 정도 남은 거나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빠진다라고 해서 크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급매물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갈아타기가 증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하면 기존 매물을 팔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아무런 호재도 없어. 교통도 불편하고 애들 학교나 내가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도 없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집값은 자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들을 더 이상 가져갔을 때 내가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좀 약하다라고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심의 개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매물들을 시장에다 많이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증여를 통해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위한 것도 증가하고 갈아타기 위해서도 증가하고 이런 식의 매물들이 차례차례로 쌓이게 된다면 시장 내 공급, 기존 매물 공급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완화가 돼서 매물들이 쌓이는 지역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이 매물들을 판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자금을 들고 어딘가는 갈 거 아닙니까? 그 갈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지역에 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의 수요자들이 왔을 때 내 집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로 유리한 지역은 어디냐면요. 재건축 예정 지역, 예정 단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주요 재건축 지역들 많이 있죠. 강남, 송파, 서초, 그 다음에 목동, 여의도, 한강변 일대, 그리고 강서쪽, 방화동 일대가 될 것 같고, 강북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강북에서는 노도강 지역, 노원 쪽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일대가 상당히 이런 노재건축 단지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은 그쪽에 있어야 유리한 거고, 또 더불어서 1기 신도시에 있는 28만 가구가 전부 다 재건축이나 이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서울 도심, 서울 중심에 굉장히 좋은 요지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장 내에서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 신규 지정은 앞으로 5년간 계속적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으면 가능성 높은 재개발들, 가능성 높은 빌라들, 이곳이 유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도심개발 지역인데요. 도심개발 지역 중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들은 어디냐 하면 철도 차량기지들이 있는 10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용산에 있는 정비창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차량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로 쪽에 있는 구로 차량기지, 서울에 이런 곳들이 한 10군데가 되는데 이곳들이 앞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공약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되더라도 이 10개 중에 적어도 30% 40% 정도는 본보기로라도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라도 꼭 개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양도소득세 완화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꼭 지켜야 될 부동산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국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 유익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